여러분 믿으실 수 있나요? 손주에게 치킨 한 조각을 사줬다는 이유로 며느리에게 뺨을 맞은 시어머니의 사연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한 대의 뺨 맞음이 70평생을 참아온 부부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는데요. 눈치만 보며 살아야 했던 두 사람, 오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해 결국 가장 당당한 황혼을 맞이한 부부의 역전극을 들려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경기도 의왕시에 사시는 올해 74세 강정희와 75세 김동수의 이야기입니다. 정희는 평생을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며 가족을 키워낸 억척스러운 어머니였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며 아들 민석이와 남편 동수를 뒷바라지한 분이죠. 그런데 몇 달 전 무릎 수술을 받으면서 정희의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수술 후 회복을 위해 아들 집에서 지내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아들 집에서 손주도 보고 며느리도 도와주며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며느리 한유진이 부엌 한편에 붙여놓은 종이 한 장이 정희의 눈에 들어왔어요. 자세히 보니 부엌 사용시간표였어요. 오전 7시부터 8시,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 저녁시간 6시부터 7시. 이 시간 외에는 부엌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정희는 시간표를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내가 평생 부엌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시간까지 정해서 들어가야 하는 건가?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거실에서 TV를 보려고 해도 또 다른 규칙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볼륨은 15 이하로 제한. 9시 이후에는 TV 시청 금지. 빨래를 넣을 수 있는 시간까지 정해져 있었어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만 베란다에 빨래를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희는 매일 시계를 보며 생활해야 했어요. 목이 마르면 시간을 확인하고 부엌에 들어가고 TV를 보려면 볼륨을 확인하고 빨래를 하려면 시간을 맞춰야 했어요. 마치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가장 마음 아픈 건 손주 준호와의 관계였어요. 올해 8살인 준호는 할머니를 무척 좋아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정희 씨에게 달려와서 안겨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할머니랑 놀고 싶어요. 준호의 맑은 눈동자를 보면 정희 씨의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유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끼어들었어요. 준호야, 안 돼. 지금은 숙제할 시간이야. 공부해야 해. 엄마, 조금만요. 할머니랑 이야기하고 싶어요. 안 된다고 했지. 어서 방으로 가서 공부해. 유진은 단칼에 잘라 말하며 준호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준호는 뒤돌아보며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어쩔 수 없이 방으로 들어가야 했어요. 이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정희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손주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하는 현실이 서글펐어요. 남편 동수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성실히 일해온 동수였지만 이 집에서는 조용히 있어야 하는 손님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아들 앞에서는 화를 내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정희와 동수는 작은 방에서 속삭이듯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서글픔이 묻어났어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요. 다만 우리가 너무 참고만 있었나 봐요. 동수의 주먹은 이불 위에서 꽉 쥐어져 있었어요.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 집에서도 이렇게는 안 살았는데 아들 집에서는 왜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지?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새벽녘 정희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무릎의 통증보다도 마음의 상처가 더 깊었어요. 아들 집에서 지내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요. 매일 시간표를 보며 살아야 하고 손주와 놀 때도 눈치를 봐야 하고 작은 소리 하나도 조심해야 하는 생활이었어요.
유진은 겉으로는 정중하게 대했지만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대하는 태도에는 차갑고 계산적인 면이 있었어요. 가족보다는 집주인과 세입자 같은 관계 느낌이었죠. 정희는 점점 자신이 작아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 답답한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화요일이었어요. 민석이는 출장을 갔고 유진은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늦은 시간에 들어온다고 했어요. 집에는 정희와 동수 그리고 손주 준호만 남아 있었어요. 준호는 학교에서 돌아와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준호가 정희 씨 옆으로 조용히 다가왔어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할머니, 저 치킨 먹고 싶어요. 정희는 준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아이의 눈에는 간절함이 어려 있었어요. 평소에 유진이 기름진 음식을 철저히 금지했다는 걸 정희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손주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은 할머니의 마음이 앞섰어요. 준호야, 엄마가 안 된다고 했잖아. 할머니, 엄마한테 말 안 할게요. 정말 한 번만 먹고 싶어요. 준호는 작은 손으로 정희의 팔을 붙잡으며 애원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정희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평생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을 해주며 살아온 할머니였거든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어요. 유진이가 돌아와서 알면 큰일이 날 게 뻔했어요. 하지만 손주의 작고 간절한 눈동자를 보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작은 걸로만 시키자. 그리고 엄마 오기 전에 다 치워야 해. 정희는 결국 마음을 정했어요. 휴대폰으로 치킨집에 전화를 걸어서 가장 작은 세트 하나를 주문했어요. 동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지만 손주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30분 후 치킨이 도착했어요. 정희는 상자를 열면서도 마음이 떨렸어요. 하지만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걱정이 사라졌어요.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고마워요. 준호는 치킨을 한 조각 들고 정희에게도 건넸어요. 정혜 씨는 오랜만에 손주의 순수한 웃음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소소한 행복이 얼마나 귀한 건지 새삼 느꼈죠. 천천히 먹어야 해. 그리고 기름기를 다 닦고 나서 엄마 오기 전에 손도 깨끗이 씻어야 한다. 네, 할머니. 알았어요. 할머니와 손주는 조용히 치킨을 나눠 먹었어요. 작은 거실에 퍼진 행복한 분위기였죠. 동수 씨도 옆에서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준호는 치킨 2조각을 먹고 나서 물티슈로 손을 깨끗이 닦았어요. 정희도 상자와 남은 치킨을 정리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환기를 시켜도 기름 냄새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할머니, 냄새가 나는데 괜찮을까요? 준호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괜찮아. 금방 사라질 거야. 정희는 창문을 활짝 열고 환기를 시켰어요. 그리고 빈 상자는 쓰레기통에 깊숙이 넣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상보다 일찍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유진의 목소리였어요. 다녀왔습니다. 정희와 준호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아직 냄새가 완전히 가시지 않았거든요. 유진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코를 킁킁거렸어요.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요. 유진은 거실로 들어오더니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쓰레기통 쪽으로 다가갔어요. 정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유진은 쓰레기통을 열어보더니 치킨 상자를 발견했어요. 그 순간 유진 씨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어요.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이런 기름진 건 절대 안 된다고요. 유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을 시도했어요. 준호가 너무 먹고 싶어 해서 작은 걸로만. 작든 크든 상관없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유진은 준호에게 다가가서 아이의 어깨를 잡고 나무랐어요. 엄마가 치킨 안 된다고 했지?
얼마나 먹었어? 얼마나 먹었냐고? 유진 씨는 분노를 참지 못했어요.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시어머니가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아이에게 치킨을 사준 것이 참을 수 없었어요. 다시 쓰레기통으로 가서 치킨 봉지를 드러냅다 던졌어요. 그리곤 정희에게 다가왔어요. 거칠게 손을 들어 정혜 씨의 뺨을 내리쳤어요. 찰싹. 거실에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정희는 충격에 몸이 굳었어요. 평생을 살면서 이런 모욕을 당한 적은 처음이었어요. 뺨이 따갑고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준호는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머니가 맞는 모습을 본 충격에 몸을 떨고 있었어요. 동수는 거실 한 구석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정희는 뺨을 붙잡고 서 있었어요. 몸은 떨리고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손주에게 치킨 한 조각을 사준 것이 이렇게 큰 죄가 될 줄은 몰랐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석이가 출장에서 돌아온 거예요. 민석이는 집안의 이상한 분위기를 바로 느꼈어요. 준호는 울고 있고 어머니는 뺨을 붙잡고 서 있고 아내는 화가 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구석에서 주먹을 쥐고 있었고요. 무슨 일이에요? 민석이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민서가 준호가 치킨을 먹고 싶어 해서 작은 걸로만 시켰는데 유진이가 갑자기 나를 때렸어. 정희의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상처가 가득했어요. 뺨은 아직도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하지만 민석이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그는 한숨을 깊게 내쉬며 말했어요. 엄마, 아버지, 유진이 말이 맞아요. 정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자신을 때린 며느리를 두둔하는 아들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요즘 애들 건강 관리는 다 이렇게 철저히 해요. 기름진 음식은 정말 안 좋거든요. 민석이는 아내 편을 들며 계속 말했어요. 괜히 유진이 힘들게 하지 마세요.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동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들 앞으로 성큼 다가가며 말했어요. 민서가 그게 할 말이냐. 내 어머니를 때렸다고. 아버지도 이해해 주세요. 유진이도 애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민석이는 오히려 아버지에게 화를 내며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그 모습을 본 정희는 더욱 절망스러웠어요. 유진은 민석이의 지지를 받자 더욱 당당해졌어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매번 제가 하지 말라고 한 걸 몰래 해주시면 어떻게 해요? 맞아요, 엄마. 유진이가 애 교육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많이 알아요. 민석이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어요. 정희는 이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어요. 자신을 때린 며느리의 손을 잡아주는 아들의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준호는 여전히 울고 있었어요. 할머니를 때린 엄마와 할머니를 감싸지 않는 아빠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정희는 더 이상 말할 힘도 없었어요. 뺨이 화끈거리는 순간에도 아들은 자신보다 아내를 선택했어요. 평생을 아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세월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어요. 동수의 두 주먹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아들 앞에서 화를 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 동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평생 성실히 살아온 자신들이 이런 모욕을 받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민석이는 부모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앞으로는 유진이가 정한 규칙들을 지켜주세요. 우리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하는 거니까요. 정희는 참았던 눈물을 쏟기 시작했어요. 아들의 차가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자신이 키운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요. 유진은 승리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님도 이해해 주시길 바라요.
저도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 말에는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의를 더욱 무시하는 듯한 뉘앙스가 있었어요. 그날 밤 정희와 동수는 작은 방에서 조용히 속삭였어요. 여보, 이 집에서는 더는 못 살겠어요. 정희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어요. 나도 그래.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 동수도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두 사람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집에서 계속 지낼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졌어요. 정희는 뺨의 따가움보다도 마음의 상처가 더 컸어요. 아들에게조차 버림받는 기분이었어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무너져 내릴 줄은 몰랐어요. 그 충격적인 사건이 있은 지 며칠이 지났어요. 정희는 집안에서 더욱 조용히 지내려고 노력했어요. 유진의 눈치를 보며 최대한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죠. 뺨의 상처는 아물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어져만 갔어요. 동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들의 차가운 반응에 실망한 그는 평소보다 더욱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하며 버텨나갔지만 앞으로의 삶에 대한 희망은 점점 사라져갔어요. 그런 어느 목요일 오후였어요. 정희가 혼자 방에 앉아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이름이 화면에 떠올랐어요. 박순애. 학교 급식실에서 함께 일했던 오랜 동료였어요. 여보세요. 정희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어요. 정희야, 나 순애야. 어떻게 지내? 친구의 반가운 목소리에 정혜 씨의 마음이 조금 밝아졌어요.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말투였어요. 아, 순애야. 잘 지내고 있어. 너는 어때? 나는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 그런데 정희야, 너 예전에 퇴직금으로 고향에 땅 하나 샀다고 했잖아. 순애 씨의 말에 정혜 씨는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10년 전 퇴직할 때 받은 작은 퇴직금을 보태서 고향 근처에 있는 산골 땅을 하나 샀던 기억이 났어요. 당시에는 나중에 농사나 지을 수 있을까 해서 산 거였는데 그 후로는 완전히 잊고 지냈어요. 아, 그 땅 말이야. 왜 갑자기 그걸 물어봐? 정희야, 대박 났어. 거기에 새로운 고속철역이 들어온대. 순애 씨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뭐라고? 고속철역이. 정희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 외딴 산골에 무슨 고속철역이 들어온다는 거죠. 내가 어제 고향에 다녀왔는데 온 동네가 난리야. 측량 기사들이 와서 이것저것 재고 있고 공무원들도 자주 나타나고 그래. 순애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그런데 정희야, 내 땅이 그 개발 예정지 바로 옆이라고 하더라고. 빨리 가서 확인해봐.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 좋은 소식이라서 믿어지지 않기도 했어요. 순애야, 그게 정말이야. 확실한 거야.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어. 마을 이장님한테 직접 들었다니까. 내 땅이 이제 대박 났다고 하더라고. 전화를 끊고 난 후 정희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10년 전에 산 그 땅이 정말 가치가 있을까? 혹시 순애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동수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을 때 동수도 반신반의했어요. 여보, 그런 좋은 일이 우리한테 일어날 리가 있을까?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한번 가서 확인해 보는 게 어때? 정희의 목소리에는 작은 희망이 섞여 있었어요. 이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두 사람은 민석이에게 고향에 다녀오겠다고 말했어요. 민석이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으며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유진도 마찬가지였어요. 오히려 시부모가 없으면 더 편할 것 같다는 표정이었어요. 이른 아침 정희와 동수는 고향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맡겼어요.
오랜만에 집을 떠나는 여행이었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어요. 하지만 순애의 말이 사실이라면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어요. 고향에 도착한 정희와 동수는 마을의 변화에 놀랐어요. 평소에는 조용했던 시골 마을에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있었어요. 생소한 차들이 여러 대 주차되어 있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서류를 들고 다니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을 입구에는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역세권 신도시 개발 예정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정희는 그 현수막을 보며 가슴이 뛰었어요. 여보, 정말인가 봐요. 순애가 거짓말한 게 아니었어. 동수도 놀란 표정을 지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측량 기사들이 기계를 설치하고 있고 공무원들이 지도를 펼쳐놓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둘러 마을 이장님을 찾아갔어요. 이장님은 정희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아, 정혜 씨 아니에요. 오랜만이네요. 이장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여기 개발된다는 얘기가 사실인가요? 정희는 조급한 마음에 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그럼요. 정부에서 발표했어요. 여기에 고속철역이 들어오고 주변에 신도시를 만든다고 해요. 이장님의 확신에 찬 대답에 정희 씨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그럼 제가 10년 전에 산 땅은 어떻게 돼요? 아, 그 땅 말이에요. 정혜 씨 완전히 대박 났어요. 이장님은 지도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어요. 여기 보세요. 정혜 씨 땅이 바로 여기거든요. 바로 역세권이에요. 정희는 지도를 보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이 산 그 작은 땅이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럼 값이 얼마나 올랐을까요? 동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글쎄요, 정확한 건 감정사한테 물어봐야겠지만 지금 최소 20억은 넘을 거예요. 이장님의 말에 정희와 동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20억이라는 숫자가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이미 주변 땅들이 하나씩 매매되고 있어요. 정혜 씨 땅도 금방 관심을 받을 거예요. 이장님은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개발 계획, 교통망 구축, 상업지구 조성 등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정희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버려둔 줄 알았던 땅이 황금 땅으로 변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장님, 그럼 지금 당장 팔 수 있는 거예요? 물론이죠. 다만 절차를 거쳐야 해요. 등기부등본도 확인하고 감정평가도 받고 해야죠. 동수는 정희의 손을 꽉 잡았어요. 두 사람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절망적이었던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여보, 우리 인생이 바뀔 수도 있겠어요. 정혜 씨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가득했어요. 그동안 겪었던 모든 모욕과 상처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마을을 한 바퀴 돌아보고 나서 두 사람은 실제로 자신들의 땅을 확인하러 갔어요. 10년 전에는 그저 풀만 무성했던 그곳에 이제는 측량용 말뚝들이 박혀 있었어요. 여보, 정말 우리 땅이 맞죠? 동수는 토지대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틀림없이 자신들의 이름으로 등록된 땅이었어요.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아갔어요. 중개사는 토지대장을 보더니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 위치면 정말 좋은 땅이에요. 지금 이 일대가 완전히 핫해지고 있거든요. 중개사의 말에 따르면 비슷한 조건의 땅들이 이미 15억에서 25억 사이에 거래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정확한 감정평가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야 적정 가격을 알 수 있거든요. 두 사람은 그 길로 감정평가 사무소도 찾아갔어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었어요. 감정평가사는 토지의 위치, 형태, 개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말했어요. 현재 시장 상황으로 볼 때 이 토지의 가치는 22억 원 정도로 평가됩니다. 22억. 정희와 동수는 그 숫자를 듣고 현실감을 잃을 뻔했어요.
평생 벌어본 돈보다도 훨씬 큰 금액이었어요. 고향에서의 하루는 꿈만 같았어요. 아침에는 절망적이었던 두 사람이 저녁에는 희망으로 가득 찼어요. 버스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두 사람은 조용히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이제 정말 우리만의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묻어났어요. 그래요. 이제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돼요. 동수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 아들의 무관심, 손주와도 제대로 놀아주지 못하는 답답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도 들었어요. 이 사실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알려야 할지 아니면 비밀로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여보, 민석이한테 이 얘기를 해야 할까요? 글쎄요, 일단 절차부터 밟아봐요. 확실해지면 그때 얘기해도 되잖아요. 동수의 신중한 대답에 정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섣불리 기대를 걸었다가 실망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만약 이 땅이 정말 팔린다면 아들 집을 떠나서 자신들만의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민석이와 유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갑게 맞아주었어요. 두 사람의 여행에 대해 별다른 관심도 보이지 않았어요. 잘 다녀오셨어요. 유진의 인사말에는 형식적인 예의만 있을 뿐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정희와 동수는 그날 밤 작은 방에서 희망에 찬 대화를 나눴어요. 오랜만에 밝은 표정으로 미래를 그려볼 수 있었어요. 고향에서 돌아온 후 정희와 동수는 마음이 급해졌어요. 토지의 가치를 확인한 이상 법적 절차를 확실히 해둬야 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싶었거든요. 이틀 후 두 사람은 일찍 집을 나섰어요. 민석이와 유진에게는 병원에 간다고 둘러댔어요. 실제로는 시청과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할 예정이었어요. 첫 번째로 찾은 곳은 시청 민원실이었어요. 토지 등기 부등본을 새로 발급받고 소유권 이전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했어요. 10년 전에 남편 이름으로만 등기되어 있는데 부부 공동 명의로 바꿀 수 있나요? 정희는 담당 공무원에게 물어봤어요. 물론 가능합니다. 배우자 간 증여나 매매를 통해서 지분을 나눌 수 있어요. 공무원은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자세히 안내받았어요. 두 사람은 곧바로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토지 소유권 변경과 함께 유언장 작성도 의뢰하려고 했어요. 법무사는 5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어요. 두 사람의 상황을 들어본 후 전문적인 조언을 해줬어요. 토지를 부부 공동 명의로 변경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세 문제를 고려해야 해요. 증여세가 많이 나올까요? 동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배우자 간 증여는 6억까지 공제되니까 토지 지분의 절반 정도는 세금 부담 없이 이전할 수 있어요. 법무사의 설명에 두 사람은 안도했어요. 생각보다 절차가 복잡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유언장도 함께 작성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해요. 정희는 단호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지난 며칠 동안 겪은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며느리에게 맞은 그 순간, 아들이 아내 편을 든 그 순간이 생생히 기억났어요.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상속에서 배제하는 조항을 넣으려면 명확한 근거가 필요해요. 법무사는 신중하게 물었어요. 정희는 며칠 전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며느리에게 뺨을 맞은 것, 아들이 오히려 며느리를 두둔한 것, 그동안 집에서 받은 차별 대우까지 모든 걸 털어놨어요. 법무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부모를 학대하거나 모독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충분히 상속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도 관련 조항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동수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내 피상속인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나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면 유언을 통해 상속에서 배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유효해요. 법무사는 관련 법률을 설명하며 덧붙였어요. 다만 명확한 사실 관계를 유언장에 기재하는 것이 좋겠어요. 나중에 법정에서 다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정희와 동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마음을 굳혔어요.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었어요. 자신들을 모욕한 사람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이유도 없었어요. 그럼 아들과 며느리를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내용으로 작성해 주세요. 동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유언장 작성에는 2시간이 걸렸어요. 법무사는 세심하게 문구를 다듬어가며 법적 효력을 확실히 했어요. 유언장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상속인인 아들 민석과 며느리 유진을 상속에서 배제한다. 이는 피상속인에 대한 폭행과 모독, 그리고 지속적인 부당한 대우 때문이다. 구체적인 사건들도 상세히 기록되었어요. 날짜, 상황, 목격자까지 빠짐없이 적었어요. 이제 공증을 받으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무사의 안내에 따라 2사람은 공증 사무실로 향했어요. 공증인 앞에서 다시 한번 유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했어요. 정말 후회하지 않으시겠어요? 공증인이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네,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정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모든 절차를 마치고 나서 2사람은 찻집에서 잠시 쉬었어요. 오랜만에 후련한 기분이었어요. 여보, 이제 정말 우리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정희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말했어요. 그래요.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돼요. 동수의 얼굴에도 편안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한순간에 풀리는 것 같았어요. 우리를 때린 그 손, 우리를 무시한 그 마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동수는 주먹을 꽉 쥐며 말했어요. 분노보다는 정의로운 응징에 대한 의지였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2사람은 미래 계획을 세웠어요. 토지가 매매되면 강남에 좋은 아파트를 사서 여유롭게 살기로 했어요. 해외여행도 가고 취미 생활도 하고 정말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해보기로 했어요. 손주 준호는 어떻게 할까요? 정희는 유일하게 걱정되는 부분을 말했어요. 준호는 우리가 따로 챙겨주면 되잖아요. 민석이와 유진이만 배제하는 거니까. 동수의 말에 정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수한 손주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집에 도착했을 때 유진은 평소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맞아줬어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병원에 다녀왔어. 무릎 상태 확인하러. 정희는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어요. 이제는 이들에게 진실을 말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날 밤 2사람은 서류들을 안전한 곳에 보관했어요. 토지 등기부등본, 유언장 사본, 각종 증명 서류까지 모든 걸 정리해놨어요. 이제 언제든 준비가 됐네요. 정희는 서류 뭉치를 보며 뿌듯해했어요. 곧 부동산 중개사한테서 연락이 올 거예요. 그럼 모든 게 시작되는 거죠. 동수도 기대에 찬 표정을 지었어요. 인생의 마지막 역전극이 시작되려는 참이었어요. 토지 매매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부동산 중개사로부터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려왔어요. 여러 업체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고 예상보다 높은 가격에 팔릴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이었어요. 정희와 동수는 마음속으로는 기뻤지만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어요. 아직 민석이와 유진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유진은 시부모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어요. 최근 들어 2분이 자주 외출을 하고 전화 통화도 많이 하는 것 같았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직감이 들었죠. 그런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민석이는 회사 회식으로 늦게 들어온다고 했고 준호는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고 했어요. 집에는 정희, 동수, 유진이만 남아 있었어요. 유진이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동안 마음속에 쌓였던 말들을 시부모에게 하고 싶었어요.
더 이상 참고 살기 어려워졌거든요. 저녁 식사 후 유진은 거실에 앉아 있는 시부모에게 다가갔어요. 평소보다 단단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정희와 동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어요. 무슨 얘기니? 정희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그동안 숨겨왔던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제 더는 못 참겠어요. 유진의 말에 정희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무릎 수술 때문에 잠깐 계신다고 하셨는데 벌써 2달이 넘었잖아요. 유진은 계산하듯 말했어요. 제 입장도 생각해 보세요.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유진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어요. 그동안 참았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었어요. 정희는 당황스러웠어요. 며느리의 진심을 이제야 알게 된 거였어요. 유진아, 우리가 너한테 뭘 잘못했니?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제는 각자 살 때가 됐다는 거죠. 유진은 냉정하게 말했어요. 가족이라는 정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말투였어요. 저도 제 가정을 꾸려나가고 싶어요. 남편과 아이와 함께 우리만의 시간을 갖고 싶고요. 유진은 마치 준비된 대사를 읽듯이 말했어요. 동수는 참을 수 없었어요. 며느리의 차가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어요. 유진아, 그럼 우리더러 이제 나가라는 거냐? 네, 그렇게 해주세요. 수술한 지도 2달 되었고, 이제는 멀리서도 병원 다니실 수 있잖아요. 유진의 대답은 더욱 차가웠어요. 시부모의 앞날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어 보였어요. 정희는 충격을 받았어요. 며느리가 이런 사람인 줄은 몰랐거든요. 유진아, 우리가 그동안 너희한테 짐이 됐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그렇긴 해요. 유진은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생활비도 그렇고 공과금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되거든요. 유진은 계산적인 부분까지 언급했어요. 동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자신들이 며느리에게 경제적 부담을 준다는 말이 가장 상처였어요. 유진아, 우리가 돈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만 각자 생활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유진은 교묘하게 말을 돌렸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이미 드러난 상태였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석이가 회식에서 일찍 돌아온 거였어요. 다녀왔습니다. 민석이는 거실의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바로 느꼈어요. 무슨 일이에요? 여보, 와서 앉아요.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있었어요. 유진은 남편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했어요. 민석이는 아내 옆에 앉으며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어요. 민석은 아내의 말을 뒤어어 정리하듯 덧붙였어요. 준호 생활 리듬도 그렇고 우리도요. 은행일이 요즘처럼 민감할 때가 드물고 지점 실적은 하루하루가 전쟁이고요. 저희도 요즘 신경이 곤두서 있어서 더 예민한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 2분 그만 돌아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정희에게 비수처럼 내리꽂혔어요. 정희는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어요. 포개 놓았던 손끝에 땀이 배었죠. 마음속에 그날의 일이 천천히 떠올랐어요. 그깟 치킨 조각이 뭐라고 손자 앞에서 뺨을 맞고 그 일을 설명하던 날 아들이 외면하던 그 순간이 다시 몸을 베었어요. 그날 이후로 잠들기 전마다 뺨에 화기가 돌아왔고 밤마다 그 소리가 귓속을 때렸어요. 찰싹하는 소리. 그 소리가 오늘은 더 가깝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잠깐. 동수는 의자를 살짝 뒤로 밀고 일어났어요. 방으로 들어가 얇은 검정 가방을 가져왔어요. 오래된 가죽의 냄새가 공기 위에 얇게 깔렸어요. 지퍼가 부드럽게 열리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을 스쳤어요. 종이의 마찰음이 낮게 흘렀고
등기부 등본과 감정평가서, 공증 도장이 찍힌 유언장의 표지가 탁자 위에 차례로 놓였어요. 아버지, 이게 뭔가요? 민석의 시선이 한 장 한 장에 붙들렸어요. 유진의 숨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고요. 동수는 급하지 않은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10년 전에 네 엄마가 사두었던 땅에 고속철도가 들어온다는구나. 고속철 역세권 개발 발표 이후 문의가 연달아 들어왔고 감정평가가 끝났다고 설명했어요. 가치는 20억을 넘어섰고 매수 의향서는 2통이나 받았다고 말했어요. 정희는 손을 포개고 숨을 고르며 옆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색은 담담했지만 눈동자 속에는 물결이 잦아드는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억울해서가 아니에요. 마음을 정리한 사람만이 가지는 단단함이었어요. 아버지, 이 유언장은 뭔가요? 민석이 어렵게 물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유진은 무언가를 깨닫는 표정으로 입술을 굳게 다물었어요. 동수는 유언장을 자기 쪽으로 끌어와 펼쳤어요. 보는 그대로야. 상속에서 배제한다는 조항 사유의 구체적 기재, 공증인의 서명과 날짜들이 세세히 적혀 있었어요. 정희는 손가락 끝으로 유리컵을 살짝 밀었어요. 유진은 서류를 더 가까이 당겨보려다 손을 멈췄고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였어요. 아버님, 이건 아니죠. 너무하시네요, 정말. 민석 씨는 두 분의 아들이에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유진은 억울하다는 듯이 소리쳤어요. 동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네가 어머니 뺨을 때린 그 순간 우리는 맘을 정했다. 정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방 안의 공기가 더욱 차갑게 느껴졌어요. 유진아, 나는 그날 평생을 살면서 그런 치욕이 없었다. 그것도 준호 앞에서. 유진은 입술만 깨물었어요. 그리고 민서가 네가 어떤 아들인지 확실히 알았어.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다. 민석은 의자 끝에 앉아 손을 모았어요.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릴 만큼 세게 힘을 주었어요. 입술이 들썩였지만 뚜렷한 문장이 나오지 않았어요. 유진도 입을 열었다가 닫았어요. 얇은 침묵이 계속 방안을 채웠어요. 동수는 서류를 가방에 다시 넣었어요. 지퍼가 닫히는 순간 오래 참아온 시간이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른 새벽 거실 공기가 푸른 빛을 띠고 있었어요. 정희는 짐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동수도 가방 어깨끈을 조절하며 방안을 한 바퀴 둘러봤어요. 여보, 준비됐어요. 동수가 낮게 말했어요. 응, 됐어요.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방문이 살짝 열리며 준호가 눈을 비비고 나왔어요. 준호는 말없이 정희의 품에 폭 안겼어요. 작은 등판이 느릿하게 오르내렸고 손이 정희의 손등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어디 가요? 준호야,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집으로 갈 거야. 밥 잘 먹고 학교 잘 다니고 있어. 준호는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모습에 정희가 눈가가 뜨끈해졌지만 웃는 얼굴로 아이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그때 민석이 잠옷 차림으로 거실에 나왔어요. 유진도 문간에 서 있었어요. 공기가 다시 묵직해졌어요. 그 순간 민석과 유진의 다리가 풀렸어요. 두 사람은 동시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엄마, 아빠,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민석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평생 부모를 우습게 여기던 그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애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유진도 눈물을 글썽이며 빌었어요.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인지 돈 때문인지는 명확했습니다. 정희는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이미 늦었다. 우리 마음은 이미 굳혔거든. 동수도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아니라 너희가 잃게 될 차례다. 민석과 유진은 더욱 간절하게 빌었어요. 하지만 정희와 동수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굳어 있었어요. 택시가 도착했어요.
동수가 짐을 실으며 말했어요. 이제 진짜 우리만의 시간이에요. 정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이제 눈치 보지 말고 살아봐요. 택시가 출발했어요. 뒤돌아보니 민석과 유진이 대문 앞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준호는 울고 있었고요. 정희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어요. 택시 안에서 동수가 정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여보, 이제 정말 우리만의 인생을 살아봅시다. 정희도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어요. 그래요. 이제 아무도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택시가 점점 멀어져 갔어요. 남겨진 집에서는 아들 부부가 절망 속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20억이라는 거액이 하루아침에 날아간 충격과 함께 말이에요. 민석은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안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유진도 옆에서 오열했어요. 평생 노후를 의지하려던 재산이 사라진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부모님은 떠났고 유언장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이 남은 것은 후회와 절망뿐이었어요. 몇 달이 흘렀어요. 정희와 동수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입주했어요. 20평대 깔끔한 아파트였어요. 전망도 좋고 교통도 편리했죠. 아침마다 커피 향이 집안을 가득 메웠어요. 정희는 여유롭게 커피를 내려 마시며 창밖 풍경을 바라봤어요.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혼자 중얼거리는 목소리에는 감개가 묻어 있었어요. 평생 남을 위해 살다가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동수도 아침 운동을 다녀와서는 신문을 읽으며 여유를 부렸어요. 여보, 오늘은 뭐 할까요? 문화센터에서 요가 수업이 있어요. 같이 가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문화센터로 향했어요. 요가 수업에서 만난 동년배 부부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어요. 저희는 이제야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아요. 정희가 새로 사귄 친구에게 말했어요. 그 친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정작 우리 인생은 뒷전이었잖아요. 수업이 끝나고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셨어요. 창밖으로는 싱그러운 가로수가 보였고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았어요. 여보, 다음 달에 유럽 여행 어때요? 동수가 제안했어요. 정희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이요? 꿈만 같네요. 평생 해외여행 한 번 못 가본 두 사람이었어요. 아들 교육비와 결혼 자금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인생이었으니까요. 이제는 우리를 위해 쓸 때가 됐어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누구 눈치도 보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였어요. 여행사에서 유럽 패키지 상품을 알아봤어요.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를 도는 2주짜리 일정이었어요. 이 정도 비용이면 괜찮을까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평생 절약하며 살던 습관이 남아 있었어요. 여보, 이제 우리 돈이에요. 마음껏 써도 돼요. 동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20억이 넘는 재산이 있으니 당분간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지요. 여행을 다녀온 후 두 사람의 일상은 더욱 윤택해졌어요. 오페라 관람, 미술 전시회,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평생 꿈꾸기만 했던 일들을 하나씩 경험해 갔어요.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여보, 행복해요. 정희가 촛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74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순수하게 행복하다고 느낀 적이 언제였나 싶었어요. 나도 그래요. 이제야 진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동수도 와인잔을 들며 대답했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어요. 한편 민석과 유진의 상황은 정반대였어요. 20억이라는 거액을 잃은 충격으로 두 사람의 관계는 급속히 악화됐어요. 당신이 너무 심하게 했잖아.
시어머니를 때리다니. 민석이 유진을 탓했어요. 하지만 유진도 지지 않았죠. 그럼 당신은 뭐예요? 부모님 편을 들어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어요. 두 사람은 매일 밤 다퉜어요. 서로를 원망하고 탓하기 바빴어요. 가장 큰 피해자는 준호였어요. 엄마, 아빠 왜 자꾸 싸워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언제 와요? 준호가 울며 물었지만 대답해줄 사람은 없었어요. 민석과 유진은 자신들의 싸움에만 열중했어요. 결국 몇 달 후 두 사람은 이혼을 결정했어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양육권은 제가 가져갈게요. 유진이 차갑게 말했어요. 민석도 지쳐 있었어요. 알겠어요. 양육비는 보낼게. 준호는 엄마와 함께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가야 했어요. 넓은 집에서 살던 아이에게는 너무 큰 변화였어요. 할머니는 언제 와요? 할아버지도 보고 싶어요. 준호가 매일 밤 울며 물었지만 유진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결과였으니까요. 그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정희와 동수는 여전히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여보, 다음 주에 제주도 갔다 와요. 좋아요. 예쁜 펜션 잡아놨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웃었어요. 더 이상 누구 눈치도 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정희가 동수에게 말했어요. 여보, 후회 안 해요? 뭘 말이에요? 민석이랑 유진이요. 준호도 그렇고. 동수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대답했어요. 전혀 후회 안 해요. 우리를 때린 며느리보다, 우리를 외면한 아들보다 서로를 지켜준 우리가 진짜 가족이었어요. 정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진짜 소중한 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었구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74년, 75년을 살아오며 이제야 진짜 행복의 의미를 깨달은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는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두 사람의 얼굴을 따스하게 물들였어요. 우리 인생의 황혼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네요. 정희의 말에 동수 씨가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가요. 두 사람의 황혼 역전극은 그렇게 완성됐어요. 평생 남을 위해 희생하며 살던 부부가 마침내 자신들만의 행복을 찾은 이야기였어요.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후회와 절망만이 남았지만 정희와 동수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진정한 황혼의 행복을 맞이한 것이었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